이제 오늘은 선비족, 중국성으로 바꾸다. 이제 선비족들, 이제 북방민족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본래 성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국성으로 이제 바꾸는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왜 하필이면 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일 제가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문명이라든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고유한 걸 지킬 수 있고, 이제 외부 문명을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목을 갖다가 저기에서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아주 뭐랄까요, 상징적으로 끄집어내 봤죠. 만리장성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이제 북방에 말하면 북방민족, 유목족과 농경족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15인치 등우선 문제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려준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유목족과 농경족을 이제 구분하는 경계선인데, 이것을 만리장성을 막는다고 하는 얘기는 농경 입장에서는 흉노족이나 이 유목족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너희하고 나는 구별하자, 그런 얘기죠. 오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나는 나대로 살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그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인간의 왕래랄까 이제 저기를 갖다 막는 인위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면서 과연 인위적으로 얼마나 이 문명의 말하면 교류라든가 왕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관련되느냐면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을 갖다 이제 딱 짜서 얘기하면 이제 이른바 민족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이라는데 외부 민족하고 우리는 안 놀아,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힘이 있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세계주의입니다.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면 온 세계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말하면 사해동포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대간에 그 전에 한 20년 전에 갖던 칼럼을 쓴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에서는 이러한 말하면 자기 민족과 문화를 지키려는 그러한 일종의 사유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그게 아니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중국 문화를 받으면 우리는 다 함께 이제 중화 문화의 중화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해 나갈 수 있는 거, 말하면 세계주의라고. 이 두 가지가 아주 묘하게 결합을 해가면서 역사상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어떻게 좀 드려볼까 하고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이 얘기는 지난번에 아마 그 둘째 시간인가 문명의 충돌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이 예를 갖다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이제 AD 496년에 북이 탁발시입니다. 선비족 가운데 탁발시라고 하가 이제 북쪽 이제 말하면 나라를 세우고 북위를 세우고, 거기에 북위의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인데,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탁발이라고 하는 성을 원래 썼는데 이 탁발시라고 하는 성을 갖다 이제 바꾸자. 뭘로 바꾸냐? 원시라고 바꾸자. 으뜸원자 원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탁이라는 건 북쪽 사람은 탁을 땅이라고 하는 걸 이 선비족의 그 언어로 얘기하면 탁이라고 발음한답니다. 이건 물론 지금 이것을 한자로 표현했으니까 그렇지, 이건 진짜 우리가 읽는 탁이라고 발음이 돼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사실 모릅니다. 왜?
그건 한자로 고정되어 있어서 현재 그 한자를 읽는 발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요. 실제 그 사람들이 탁이라고 발음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문헌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땅을 탁이라고 한다. 그리고 탁발의 발은 뭐냐면 임금이란 뜻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땅의 임금이라고 하는 얘기고 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행 가운데에서 황색을 의미하는 거. 황색은 토, 땅을 말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말하면 이제 황제. 베란간에 이제 탁발씨가 황제까지 올라갑니다. 중국의 황제의 자손이다.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성씨가 바로 우리 탁발씨다. 그 중국어로 바꿔버리면 이건 으뜸원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시로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북방족의 종족을 이제 중국성으로 바꿔나가는 케이스가 이 이제 탁발씨가 원으로 고치는 겁니다. 이건 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하니까 조금 빨리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효문제입니다. 이 말하면 탁발씨라고 하는 자기 본래의 성을 갖다 원시로 바꾼 그 이제이죠. 그런데 이 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탁발씨라고는 본래 성을 원시라고 바꿨잖아요. 그 이제 그 뿌리를 좀 보자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이 북이는 이제 376년에 요보다 앞서서 이제 부시라고 하는 그 북연의 부시라고 하는 나라 성이 이제 그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북중국을 갖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중국을 통일해 북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김에 아주 남쪽의 동진까지 먹어버리자고 내려갔습니다. 100만 대군을 가지고 갔습니다. 100만 대군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통일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북방족의 종족이 아주 여러 개의 종족인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말하면 화합을 시켜가지고 아니라 따로따로 하는 것을 갖다 일단 모아서 100만 명을 데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저 동지는 이걸 도저히 막을 기울이 없죠. 아니 막을 길이 없는데 아주 용케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용케 비수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 전진이 여지없이 이제 졌습니다. 그래서 전진이 망했습니다. 전진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통일했던 나라가 망하니까 그쪽에 이제 후연, 서연, 서진, 후량, 북량 이렇게 쭉 여러 나라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종족 단위로 이제 나라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가 건국한 탁발규라고 하는 사람이 386년에 이제 건설을 했죠. 그런데 이 종족까지 올라가 보면 여기서 나라를 건설했지만 그 전까지도 아주 굉장히 말하자면 그 오랜 이제 전통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몽골 한번 가보시면 이 선비족들의 이제 고향이랄까요. 거기 이 사람들이 이제 발원지랄까 이런 것이 이제 잘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이거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탁발씨의 계보가 쫙 지금 탁발씨를 이렇게 내려왔어요. 쫙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연도까지 이거 뭐 다 외실 건 없고 이것이 해고 언제냐면 탁발규라 동그라미 쳐놓는데 빨간 걸로 한다. 이것이 도무제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북위를 처음으로 건설해서 쭉 해서 탁발씨가 내려와서 그러다가 이제 그 효문제 때 와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성을 이때 북이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저쪽에 후량, 후진, 연, 후연 이 밑에는 이제 동진입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가 이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북이가 맨 처음 시작된 386년에 보면은 나라가 몇 개로 되느냐면 저게 동진은 이제 남쪽이니까 빼고라도 전진, 후연, 서연, 후진, 후량 이래 가지고 6개의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북이가 이제 말하면 그 시작한 386년을 기준으로 해보면 이때는 동진 태원 11년이고 요선 전진 2년 뭐 어쩌고 누구 이렇게 해서 6개로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 밑에가 동진, 빨간 거 이쪽이 동진이고요. 이쪽이 동진이고 이렇게 요 시기에 이렇게 여러 개로 이제 나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발씨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발은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탁발, 탁발, 두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선비족, 고대 선비족 가운데 한 탁발부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탁발부라는 부족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이제 탁발씨가 굉장히 말하면 힘을 뻗쳐 가지고 여기 여러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원래 이 탁발부가 힘을 얻기 전에는 선비족이 모두 뭐냐면 36개의 부가 있었고 성씨만 90개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씨만 90개가 돼요. 이것이 탁발씨가 이제 그 힘을 얻으면서 이 90개의 성이 거의 다 소멸되고, 그리고 소멸될 때 이 사람들 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탁발씨를 고치는 거죠. 뭐. 탁발씨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발씨가 힘이 있는 거니까 나 탁발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탁발씨가 90개의 성이 소멸되고 거의 다 탁발씨로 바뀌는 겁니다. 그 탁발씨 아까 꼭대는 맨 그 할아버지 자손으로 모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탁발씨가 힘을 얻자 그 주변에 있는 족속이 나도 과거에 뭐라고 불렀든지 오늘부터 난 탁발씨야. 누가 봤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써놓으면 되는 거고 부르면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막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가 못해요.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성을 갖다 그렇게 그 이제 자손들이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도 꽤 있을 겁니다. 요새 와서는 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탁발씨로 바꾸면 내가 유리하고 돈도 벌 수 있고 힘도 쓸 수 있고 세력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성찜 바꾸는 거 그렇게 대수로운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말하면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 선조가 내려준 성을 지킨다고 하는 고유한 말하면 뭐 고유의 주장이랄까요?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 어떻게 해야 말하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걸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는 세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 선비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선비는 저 흉노의 원래는 선비족이 흉노족에 쫓겨가지고 동쪽으로 오는 겁니다. 동쪽으로 오는데 어디로 쫓겨가냐면 이쪽 어디냐면 흥안령, 대흥안역이 있죠. 지도 동그라미로 이렇게 했는데요. 저쪽 몽고촌에서 말하면 흉노족에 쫓겨서 이쪽으로 옵니다. 대흥안령 쪽으로 남쪽 북쪽으로 이제 돌아오거든요. 대흥안령으로 오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는 그 똑같은 종족이 와서 오환산이라고 하는 데 이제 대흥안령의 남쪽 끝에 있는데 오환산이라고 있는데 그 똑같은 종족도 오환산에 사는 사람, 그리고 북쪽에 사는 사람,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후에는 이 남쪽에 똑같은 종족이 와서 남쪽에 살았다는 오한족이 되고 북쪽에 살았다는 선비족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한족, 선비족? 이거 정말 별개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은 역사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똑같은 족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는데, 그래 선비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쭉 했는데, 이것은 이제 춘추 시대에도 이미 선비라고 하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초사 같은 데 나와 있는데, 삼국시대의 후한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흉노에 예속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전한시대의 후한시대의 두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면 흉노족을 공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격을 해 나가는 바람에 북흉노가 이제
저쪽으로 이제 쫓겨나가는 바람에 선비족이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선비 부락이 몽고고원을 점령하고 이때부터 흉노가 쫓겨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말하면 힘을 얻기 시작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이제 516 시대부터 시작해서 동부 이제 커지니까 흉노가 저쪽으로 쫓겨가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커지니까 이것이 동부 선비, 그다음에 북선비, 그다음에 서선비 이렇게 쭉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쪽에 가는 것은 우리나라 고구려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동부 쪽에는 이제 연나라라고 있죠. 모용씨라고 하는 연나라가 이 선비족 가운데 말하자면 동부 쪽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모용씨라고 아마 국사 같은 거 이제 국사를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아마 모용씨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서쪽 선비족 가운데 동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북쪽에는 탁발씨, 이제 북위로 통일된 탁발씨고 서쪽으로 가면은 이것이 이제 이게 토요콘이라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 있으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거 서쪽은 이쪽에 이제 선비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선비족이 흉노가 물러가는 거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또 분화해 나가. 그러니까 합치기도 하고 분화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갖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탁발 선비, 우문 선비, 그다음에 단시 선비, 모용 선비, 저음에 걸복 선비, 그러니까 두발 선비. 도대체 선비라고 하는 이름, 아까 이제 오한족과 선비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한족은 조금 이제 쓰러져 가고 이렇게 선비족이 전체 중국의 전체를 갖다가 말하면 북쪽을 차지하게 돼 나가고 있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윈남국제에 5호가 5개의 오랑캐가 쳐내려왔다 이렇게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실은 여기 흉노가 있는데 흉노는 아까 쫓겨가고 일부분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갈족이라고 하는 노란 거 갈족,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강족이, 여기 저족이 있고, 요거 강족이 있고, 나머지는 이 북쪽에는 거의 다 선비족이고 선비족이 말한 중국으로 내려온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종족별로 나와서 색깔로 나누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동선비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이제 모용시 우리가 연나라, 전연, 후연, 서연 할 때 이건 모용시가 그래서 고구려하고도 계속해서 싸운 것이 아시아의 몽고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주로 이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연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전진이 망한 다음에 모용수가 후연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동생이 서연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 말하면 동선비 쪽이랄까 동선비 쪽이 어디까지 내려오냐 하면요 그 중국의 나중에 이제 수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가 어디냐면 북주입니다. 그죠? 이제 북위가 동서로 나눠져요. 동위, 서위로 나눠지는데 저쪽에 서위가 말하면 바뀌어서 북주로 바뀝니다. 그것이 나라 이름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계통이 말하면 전체를 갖다가 이제 지배하고 있어. 왜 양견이라고 하는 양견이 누구냐 하면은 수나라 문제죠. 수나라 문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비족 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연나라죠. 연나라. 그래서 앞에 세운 걸 전연이라고 하고 뒤에 세운 걸 후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용수가 세운 걸 후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연, 이제 북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그냥 아마 중국사를 가다 하면서 지금 역사에서 서연이다, 동연이다, 무슨 북연이다, 북주이다. 아이고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복잡해서 많아서 어떻게 외워? 요식이 힘드시죠? 근데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들으면 간단하죠.
동쪽으로 가면 연나라고요. 저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 위나라고요. 그죠? 그냥 북위입니다. 위계통이에요. 그럼 이쪽은 선비계통에 동쪽은 연나라 계통이에요. 그 앞으로 중국을 갖다가 연나라 계통이 말하면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이냐, 북선비 쪽에 말하면 그 이제 탁발시 계통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거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나라 이름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그 북선비냐, 동선비냐. 그런데 거의 중국 역사에서 동서의 대결에서 거의 서쪽이 이깁니다. 거의 서쪽입니다. 왜 서쪽이 이기느냐면 간단하죠. 서쪽은 산악지대죠. 그것은 위험하면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공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힘 얻으면 나가서 때려옵니다. 근데 동쪽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말하면 이건 참 방어하기에, 그 산물은 잘 나는데, 그 산업시설은 좋은데, 말하면 그 지형지물로 봐서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가 대단히 이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막 서쪽과 동서의 대결로 하면 80%, 90%는 동쪽이 이깁니다. 그 이제 왜냐하면 저쪽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방과 항우의 싸움에서도 역시 서쪽의 유방이 또 그 동남 쪽의 항우를 이겼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쭉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다른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삼국 시대에 이제 조조의 위나라가 이제 동북 지역인데 이것은 촉을 이제 이겼죠. 근데 촉이라는 게 원래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 비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북제 북주로 해서 중국의 북방이 이제 동서로 나눠졌을 때, 그때 이제 서쪽 지역의 서위를 이어받은 북주가 이쪽에 그 동쪽의 동위를 이어받은 북제가 집니다. 그래가지고 수나라 통일되고 수나라 북쪽에 통일해서 이제 진까지 합해서 통일을 하는 거죠. 이건 북선비 역사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선비족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 다음 역사에서 나온 몽고족의 문제가 우리가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도대체 몽고족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걸 갖다 이제 추적을 해봤죠. 자,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탁발기가 이제 이제 북쪽에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대국을 회복하고 북위가 중국 북방을 통일해서 남북조가 됐죠. 북위가 나눠서 지금 말하면 동위 서위로 나눠죠. 이것이 다시 동쪽에는 북제가 되고 서쪽에는 북주로 됩니다. 그래서 요 탁발시 여러 차례 교전을 하다 유연씨가 그랬는데, 이것이 말하면 이제 북쪽 이제 지랄까, 그래서 이거 실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외흥안령 남쪽에 실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족이 있는데, 이것이 몽고족의 선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중국의 전체적으로는 선비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커. 이것은 후에 가서 이 선비족이 시대에 따라서 그 이름을 달리하고 있죠. 종족은 이제 거의 비슷한 달리하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요나라. 그다음에 이제 거란의 여진의 금나라. 그죠? 몽고. 그다음에 만주. 그 이름, 자기 종족을 갖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뿌리는 근데 여기 선비족에 두고 있다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위나라 도무제 턱발교 나라의 선전합니다. 서선비는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서쪽으로 와서 우리가 토요콘거리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역시 서선비에 속하시게 토요콘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토요콘. 자, 보세요. 여기도 역시 지도를 갖다 놓고 보면은
이게 요거는 아까 이제 북이가 통일하기 전인데 여기 토요콘 나오죠. 여기 이제 이쪽이 쭉 해서 이렇게 나눠져 이거 선비족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비족이 어느 정도로 퍼졌느냐 하는 그 에피소드인데 이거는 그 석백족이랄까 시바라고 하는 건데 이 족속이 지금 어디 내려가 있느냐 하면요 광동성에 좀 해보니까 광동성에 학산현이라고 하는데 이 석백족 시바의 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원래 선비족이다. 우리 고향은 어디냐면 대흥안령이다. 그 가운데 어디냐면 그 이제 동굴이 하나 있는데 알선동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다. 거기가 우리 고향이다. 지금 몇백 년 지나왔습니까? 그 현재 얘기입니다, 저게. 그 광동성에 있는 여기 아까 이제 원가취라고 빨간 글씨 있어요. 원가취라고 하는 저 사람인데 뭐 별로 유명한 분은 아닌데 의사예요, 의사. 이게 원신의 동네의 사진인데 이 원가치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 전통을 지키면서 우리는 선비족의 자손이다. 그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이 원가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뭐 돈이 많거나 출세하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 그 동네에서 의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 사람이 당신이 그래도 우리 동네에선 제일 원시 가운데 제일 그래도 괜찮은 분이니까 우리 고향에 가서 선종한테 제사를 좀 지내자. 그래가지고 원가천성이 흥안령 대흥안령 가가지고 선비산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현재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비역이 아주 꽉 차가. 그냥 북방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광동성까지도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첫 번 말씀드린 얘기로서 어떤 얘기냐면 중국 사람들의 농경족의 입장에서는 북방민족 너 내려오지 마라 그런 거죠. 너 내려오지 마라. 그래서 여기다 성을 쌓죠. 우리가 이른바 만리장성이라고 불리는 성을 쌓는 겁니다.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사람이 너와 나를 구별하자고 경계선을 딱 쌓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의 이익이 뺏길까 걱정을 해서 항상 울타리를 치고 삽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민족 간에도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면 만리장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리장성을 얼마나 쌓고 계십니까? 종족 간에도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이거 뭐 우리 이제 제가 권갑니다만은 뭐 종친에 가면 우리 얼마나 양반인데 어떻게 뭐 아무개하고 우리가 같이 뭐 혼인 옛날 같은 혼인을 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이게 경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가 쌓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을 허물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말한다면 그 만리장성을 쌓고자 하는 것은 방패라고 볼 수 있죠. 허물고자 하는 것은 창입니다. 그 역사를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제 공산주의 이런 가데 이제 모순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창과 방패 얘기인데 그 모순론이라고 하는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어쨌든 인류 자체가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쌓는 것과 공격하는 두 가지의 상황이 이제 그런데 이 말하면 막으려고 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만리장성을 쌓듯이여도 그러나 그 만리장성을 허무는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 허무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는 인간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그죠?
더 근사한 걸 갖고 싶고 더 근사한 걸 보고 싶고 그 인간의 욕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의 욕구가 결국은 교통을 발달시킵니다. 가는데 얼마나 고생돼요. 여기도 아마 이제 여행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는데 일주일 가서 여행은 고생스럽거든요. 고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가서 본다고 하는 걸 가지고 고생을 감내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교통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가 교통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또 문화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이외의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자꾸 새로운 곳으로 나가게 만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동서양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고리가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알고 하는 실크로드라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면 동서를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욕구가 지식을 확대시키고 지식이 확대되면 또 다시 이제 이제 가져오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김하술의 이제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 조무령 양 이제 저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돌이 납니다. 문명 충돌이 나서 싸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만리장성으로 막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새도 우리 사회에도 항상 아까 모순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랄까 근데 이런 것들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울타리를 쌓으려고 하는 거고요. 안 가진 사람은 그 울타리를 깨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건 역사에서요. 늘상 있는 얘기입니다. 늘상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깬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깨는 걸 알면은 전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것만 지키려고 하면은 이건 누가 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건데 이걸 깨지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역사 공부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 지키려고 무지무지하게 지키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 그 역사 교훈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제 이 파란 줄로 제가 해놨습니다. 이건 북쪽에 이제 유목족과 농경족을 갖다 기본짓는 자연적인 관리고 이것이 명나라 때 와서 장성을 다시 이쪽은 진나라 때 쓴 거고 저 꼭대기 거는 명나라 때 이제 싼 건데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이제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왜 명나라 때 쌌을까? 간단하죠. 왜 간단합니까? 중국사에서 왕조를 갖다 들여다보면은요,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왕조를 만든 나라가 거의 80%입니다. 아까 선비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올라간 것이 몇 번 있느냐? 딱 2번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명나라 주원장이 양장유에서 출발해서 명나라를 세워서 원나라를 북쪽으로 쫓아버린 거 첫 번째. 2번째는 신의 혁명 나가지고 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하면 중국 이제 이른바 근대 혁명 2가지. 나머지는 북쪽 사람들이 다 내려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북쪽 사람이 내려오고 남쪽으로 쫓겨내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왕조 가운데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올라간 왕조가 명나라이기 때문에 명나라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제발 좀 내려오지 마라. 다시. 그래서 장성을 이제 쌓아놨다고 볼 수. 자, 이게 조금 전 세계를 갖다 이어주는 그 이제 실크로드 지도입니다. 요것도 이제 실크로드인데, 자, 여기 빨간 줄로 쳐놨는데, 이게 흉노족의 움직임이라는데요. 그 이제
그래서 서양 쪽으로 가면 흉노족을 갖다가 뭐라면 이제 훈스라고 얘기를 하죠. H-U-N-S, 훈스. 그래서 이 훈족이라고, 그 우리나라 훈족이 말하면 저쪽에서 이게 그 이제 동쪽에서 오는 바람에 그 서양사에는 거대한 민족 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흉노 이걸 갖다 이제 그 흉노족이 말하면 후한 때 한때에 말하면 아까 이제 두광이라든가 이 두신의 그 이제 그 공격하는 바람에 아까 이제 절로 갔거든요. 이제 그것이 몇 군데로 이제 가서 저쪽에서 유럽 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파란 거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흉노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훈수가 돼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그 요 파란 그림 이렇게 이제 훈수가 이제 이동.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이 훈수가 이동하는 바람에 세계 역사는 또다시 이제 커다랗게 이제 변화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말하면 흉노들의 움직임이 아까 말씀대로 이제 뭐에 대한 욕구냐면 지식에 대한 욕구, 새로운 물건에 대한 욕심 등등이 인간이 말하면 이러한 길을 갖다가 만들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나라 무제 때에 그 이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장건 얘기고 장건. 그런데 장건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흉노가 있다. 그래서 이걸 쫓아서 이쪽으로 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장건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에 흉노보다는 약한 오손이라고 하는 종족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 슬슬 유인해서 여기다가 와서 흉노들이 살던 데 비었으니까 여기에다 살게 한다면 흉노가 강한 흉노와 중국 사이에 말하면 이 오손이라는 족족이 완충 지역을 갖다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좀 이 사람들마다 꼬셔가지고 이쪽으로 좀 오게 하자. 그런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 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죠. 여러 나라 이제 오손을 갖다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서 오손을 만나서 야, 너 우리 한나라가 얼마나 큰지 아냐?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래서 한나라하고 또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 살면은 한나라의 공주를 너한테 너희 나라에 시집 보낼 거고 그리고 거기에 뭐 물건도 많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말하면 오손국에게 이제 말하면 설득을 허락했다가 사실은 설득을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손이 진짜 오손에서 진짜 저 한나라 장건의 말이 정말 믿을만한 거야 아닌 거야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슬슬 따라옵니다. 그 사신을 시켜서. 그러니까 말하면 한나라가 얼마나 크냐 이제 알아보자. 그리고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국제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사람은 이렇게 왕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손 흉노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 장건이 아마 새롭게 발견해낸 여기에 이제 여기 강거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한다. 여기 오손까지 갔었죠. 그리고 대월지, 그다음에 대하, 신독이 어디냐면 인도, 현재 인도. 신독을 인도를 왜 신독이라고 그랬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더러 계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 발음이 같습니다. 인도, 선두 뭐 달라요? 그걸 말하면 그 발음을 갖다가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우린 한자를 보면 뜻을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뜻을 하니까 뭐 언어라고 하는 이제 뭐 뜻도 있고 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외국 언어라고 하는 그걸 갖다 이제 그 뜻으로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고명사이가. 이걸 갖다 이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예전 사람들은 그걸 갖다 인도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요새 우리가 부르는 인도라고 했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비슷한 발음을 했겠죠. 너희 나라가 어디냐? 우리 인도다.
그 이 사람 적을 때 이걸 근데 하긴 서양 사람이 얘기하는 영어를 갖다 우리말로 적는다 그랬을 때 같이 적을 수 있나요? 그 같이 적을 수가 없죠. 그렇죠. 반대하는 걸 갖다 우리가 적는.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인도를 신독이라고 얘기한다. 아 이거 몸신자의 독독자. 아 그 뜻을 생각하니까 이상하다. 그런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을 갖다 이제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장건이 이렇게 갔다 온 것이 어디냐면 저 꼭대기 쪽이에요. 이쪽에서는 현재 중국의 지도. 현재 여기가 신강성이거든요. 신강성 여기 이렇게 이제 지도고 여기에 이 바로 하고 이거 하고 요 현재 지도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경계선을 넘어서 뭐 여기까지 이제 갔다 온 거라고 이제 장건이 갔다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 이제 당나라 시대에 그 현장 법사가 인도에 불경을 구하러 가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뭡니까 서육이라고 하는 걸로 했는데 이 도로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것은 오늘날 이제 요거 신강성이 이제 호텐이라고 하는데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도 옛날에 작은 국가가 조그만 자치주나 이런 걸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저것이 이제 실크로드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국가들이거든요. 그것이 현재 중국의 영토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작은 자치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텐이라고 하는 밑에 호텐이라고 하는데 그 호텐 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거 똑같이 이제 경계선을 가지고 봤고 이제 봅니다. 이게 곤륜산이고 저쪽에 오선이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이쪽 장안에서부터 출발해서 갔다 오는 선입니다. 이 장건이 이때 가서 만난 나라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거 장건이 갔다 온 나라가 이렇게 많고 지형은 이제 여기서 말하면 이제 파밀고원까지 갔다가 오는 길을 쭉 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자치통감이 쭉 이것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이제 장건이 갔던 그 지역에 말하면 정치적 상황이 어떠냐? 흉노가 말하면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 흉노가 거기서 세금을 각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크로드가 이렇게 탈인분지죠. 탈인분지 중앙의 탈인분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만리장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는 얘기를 갖다 이제 오늘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중국 왕조 입장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짚고 그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말하면 이 만리장성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유방 얘기할 때 난제 묵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뭘 얘기해서 화살 한번 쏘면 소리가 핑 나가지고 해서 명적이라고 하는 걸 연습을 시켰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까지 죽인 사람이 이제 난제 묵돌입니다. 그리고 이 난제 묵돌한테 되게 혼난 분이 누구예요? 유방입니다. 유방이 가서 이제 흉노 정보를 가다가 일주일 동안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그 이제 꼼짝 못하다가 그 이제 간신히 풀어나왔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뭐 계책을 써서 이제 풀어. 그 난제묵돌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난제묵돌이 자꾸 흉노가 고통을 주고 있으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이 흉노를 어떠한 대책으로 쓸 거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유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흉노하고 사실은 싸우면 무력에서 흉노가 이기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싸우지 말자. 대신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우리 한 나라의 공주를 갖다 저쪽에 그 흉노의 선우에게 시집을 보내자. 시집을 보내서 뭐 한 나라가 그래도 그 상당히 좋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 시집 온 그 사람을 갖다 이제 중국식 이름은 황후죠. 연지라고 얘기합니다. 황노든 그 황후에 해당되는 연지라고 발음하는데 연지가 될 거다. 연지가 되면은 그 흉노의 선우가 한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는 거 아니냐? 아, 그 사위가 장인 치겠느냐?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를 낳으면 태자가 될 거고 태자가 나중에 흉노의 선우가 되면은 그 외할아버지 나라인데 그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자. 공주 달래면 공주 주고 뭐 하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흉노와 이제 화해 정책이랄까요? 화해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심한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유방 고조가 이제 고제가 죽었고 나서 이제 그 누굽니까 여태후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아들 이제 혜제가 있는데 혜제는 뭐 뒤끝 거든. 그 흉노 난예묵들이 말이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여후한테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좀 역사에서는 외설적인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외설적인 편지를 보내. 그게 여우가 화가 나서 펄펄 뛰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나한테 군대를 좀 주십시오. 내가 가서 쳐부시는데 저 나쁜 놈들 말이야.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태후한테 외설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계포가 일어나. 저는 바보 같은 놈이 있느냐 말이야. 우리가 지금 화가 난다고 그래서 총 들고 칼 들고 활 들고 나가서 흉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럼 이길 수 있으면 옛날에 이기지. 지금 와가지고 어디서 군대 얼마만 주면 내가 가서 쳐부시고 오겠다. 큰 소리. 저는 목 잘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계포가 합니다. 그러면서 여우를 살살 달래야 되거든요.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면 그거 말이야 미친놈 하는 얘기를 뭘 듣습니까? 간단한 논리예요. 미친놈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운 떡 하나 주듯이 공주 하나 시집 보냅시다. 이제 그런 것이 계포의 그냥 그 얘기를 듣던 이제 여태후가 훌륭하다. 잘했다. 네 의견 좋다. 그러거든. 여후도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외설적인 편지를 받아가지고 생각하면 화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말씀을 해요. 이 유방이 저기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아마 흉노라든가 북방민족 사이에는 결국은 이 역사에 좀 위에 이제 예를 갖다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침략과 방어라고 볼 수 있죠. 방패니까 방어. 그런데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공격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방어의 개념이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북쪽으로 이제 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극적인 방어의 개념으로서 공격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말하면 화해 정책입니다. 화해 정책.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화해하고 살자.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특수한 예가 주행렬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제 문제 때 이 주행렬 너 그러지 말고 이 흉노 쪽에 말하면 네가 사신으로 좀 가라. 그냥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가라. 너 가면 손해 볼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억지로 보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한나라 문화라고 하는 거 거기서 비단 나오지 솜 나오지 이런 거 따뜻하고 몸에 닿으면 아주 편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 같지? 그거 형편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비단 옷 입히고 솜 옷 입혀가지고 가시밭던 불로 쭉 가니까 그냥 쭉쭉쭉 다 찢어지는 거예요. 봐라.
적어도 흉노가 쓰는 우리가 쓰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이제 하면서 흉노 보고 이 한나라 물건에 대해서 욕심낼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보면 이 주행렬을 갖다가요 뭐라고 얘기하면 매국노 가운데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한나라 물건이 나쁘다고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야말로 흉노 보고 한나라 가봤자 별거 없으니까 침략하지 말라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흉노에게 설득시킨 쪽이 오히려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말하면 만리장성 쌓는 거죠. 이게 한나라 뭐 그 물건 좋나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 관심 끊어. 왕래하지 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나 흉노 입장에서 북방민족 입장에서 중국의 물건이 참 좋다고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쪽 흉노에서 나오는 물건이 거기서 말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에게 출산되지 않는 그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발달한 게 뭐라면 실크로드를 통한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바로 말하면 이 실크로드의 상업을 보호하는 뭐랄까 요새는 우리나라에다 이제 그 뭐가 있습니까? 저기 이제 그 보디가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인이라든가 뭐 아주 굉장히 높아서 뭐 저 사람한테 뭐 좀 있겠다 싶으면은 공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보디가드를 다 이제 두고 가죠.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아랍 상인들이 아닙니까? 아랍 상인들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과 이제 비단 교역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보호하는 세력으로서 몽고족이 존재한 거죠. 징기스칸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력이 성장해서 결국은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하는 바람에 지리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나중에 몽고 제국을 건설하는데 아주 기초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몽고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떨어져서 외국 구경 못하던 사람들 입장에 감히 동유럽까지 나갈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징기스칸은 이 실크로드의 보호 말하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하여간 보디가드 노릇을 하면서 이것이 무력이 있어야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설과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발달했다는 것은 중국 쪽에서나 또 서양 쪽에서나 또는 북방민족 쪽에서 결국은 남의 나라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근세까지 와서도 서양이 동양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너희 항구 열어라 그거죠. 항구 열어라 그런 겁니까? 그건 관시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관문이라는 의미도 관문 빗장 장가에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거기서 이제 열고서 시장을 해요. 거기서 서로 물건을 갖다 교류하게 돼 있고 이러한 것이 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중행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몇 가지 정말 얼마나 이제 이 한무제 같은 사람은요 뭐를 하면 대환지국에서 대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는 한혈마라고 있습니다. 아주 땀을 막 흘리면 빨갛게 아마 굉장히 그 멋있는 말이야. 황제가 돼서 이걸 무지무지하게 좋아해가지고요. 이 기록에 보면 한혈마를 구하라고 사신을 갖다가 수없이 많이 파견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앞에 사자 너 가서 구해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구해와 이렇게 보내니까 앞에 간 사자의 그 사자가 저 앞에 보인다는 거죠. 길에서 서로 보일 정도 얼마나 많이 보냈으면 그런 얘기. 이건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는 그만큼
중국에서 그 이제 저쪽 서역 쪽의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냈다는 거죠. 그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른바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명대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사신 명청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제 말하면 폐쇄 정책이거든요. 국가적으로 폐쇄 정책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무역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신이 한번 간다. 그러면 거기에 상인들이 쭉 따라가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역사에서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명나라 때 같으면 우리나라에다 이제 1년에 너희는 배 몇 척 이제 명나라에 와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제 감합무역이라는 증서를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주고 이제 저쪽 오키나와도 주고 뭐 주는데 일본은 이 정치 체제가 다르다. 뭔 정치 체제? 그쪽은 쇼군이 다스리는 거고 이쪽은 문관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그 감합무역에 그걸 주지만은 일본은 외한테는 안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걱정경 오키나와 먹어서 그 오키나와 왕의 그 감합 그거 가지고 이제 무역하려고 하고 뭐 그런 그 이제 말하면 한 가지 막으면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한데 어느 정도로 규모가 많았느냐 하면 한 번에 가는데 100명 내지 수백 명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을 가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에 5, 6회, 10회까지 가는 거. 그래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한 번 사신이 가서 갔다 오는데 긴 경우엔 8년 내지 9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말하면 무역을 해서 이것이 이제 이거 동서교통의 실크로드가 발달하는 건데 저쪽에 이제 이건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해상 교통로죠. 이걸 갖다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걸 그냥 뜻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꼭 바둑판 같습니다. 바둑판 같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중국이나 인도나 무슨 유럽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말하면 오래도록 그 남의 나라, 다른 지역의 물건에 대해서 탐을 내 가지고 이 발달해서 길이 이렇게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자 다시 꼭대기 쪽으로 올라오면 이것이 이제 원래 지리에 따라서 그린 그림이고 이쪽이 이제 중국 아닙니까? 자 시안 이쪽.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디냐면 우리나라 경주까지 가는 거죠.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그림은 일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까지는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렸더라면 아마 경주까지 그렸겠죠. 근데 미안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거 연구를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는 사람. 그 이제 이게 일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이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인간의 욕심이라든가 그 도로의 발달이 결국은 뭐냐면 무너져 버렸다. 아까 한화 유화 정책이죠. 결과 유엔이라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조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후한이 망했죠. 유씨 나라가 망했죠. 망하고 이제 그다음에 삼국시대가 되고 진나라가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 와가지고 이 사람 공부한 거 나오네. 이 사람이 공부한 거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이 중국에 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조가 있는데 말랑말랑해졌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흉노인데 그 전에 중국의 공주가 흉노 선원한테 시집을 와서 거기서 난 자손이다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되죠? 멀리서 치면 유씨네는 우리 외가다.
외가가 만든 왕조가 한이라고 하는 나라다. 그런데 삼국시대에 오니까 조조가 뭐 한 나라를 없애더니 그다음에 그것이 진나라로 되니까 이건 우리 외갓집을 내가 부흥시켜야 돼. 말 되는 소리입니까? 몇백 년 전 외갓집을 내가 부흥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성을 유씨로 딱 바꾸더니 나라를 세웠어요. 이름도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자기 한나라 유신의 왕조의 후손이 한이라.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바로 이제 나라를 조라로 바꿔서 그래 전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만리장성을 쌓아놨으면 이것을 지킬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그 적어도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한데 왕조가 이걸 유지 못하죠. 그래서 제일 커다란 게 뭐냐 하면 한나라가 망했다. 후한이 망했다. 왜 망했느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면서 천왕조가 왜 망했지? 이거는 말이야. 이 황실의 그 말하면 줄기가 좀 튼튼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 왜냐면 또 왜 황실의 자손을 갖다 왜 없앴습니까? 이놈 좀 힘을 길러주고 돈을 좀 주고 무슨 봉장을 해줬더니 지가 황제가 됐다고 반란 자꾸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손들에게 제후왕들에게 힘을 주면 안 되겠다. 힘을 쫙 빼버렸단 말이에요. 빼버리니까 황실의 말하면 줄기가 약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나라가 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황실의 자손들에게 힘을 좀 줘야겠다. 그죠? 리액션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진나라 때에 그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각 곳에 말하면 이제 제후왕들을 갖다 이 힘을 좀 줬더니 이놈들이 또 너나 할 거 없이 일어나는데 8명이 계속해서 번갈아 황제가 되겠다고 권력을 잡겠다고 말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랑의 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랑의 난이 이제 파랑의 난이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가난풍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해제의 황후인데 여기 이제 가난풍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이제 황후가 됐죠. 그 이제 무죄가 죽었고, 근데 해제 자기 남편은 해제는 어떤 숙맥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신의 집안을 가지고 권력을 잡아야 될 텐데 당장 황후가 돼 보니까 시어머니가 계셔. 시어머니가 양씨. 그러니까 태후가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태후와 태후의 뭐 아버지인 그 이제 권력자. 그 뒤에는 태후의 뒤에는 그 원래 제후가 힘 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니까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자기 힘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없으니까 이제 누구를 갖다가 하면 사마량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는 말하면 사마시의 제후왕과 결합을 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옳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 얘기는 뭐 이제 그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이 자기 시어머니하고 뭐 이제 저기를 갖다가 다 이제 잡아 죽입니다. 잡아 죽이고 말하면 자기가 권력을 잡죠. 근데 사마량이 잡은 다음에 그걸로 끝입니까? 왜냐면 이 뭡니까 이런 얘기하면 권력이 자기 스스로의 힘이 없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획득한다는 생각은 사실은 로봇가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거든 자기 실력으로 하셔야지 남의 힘 이용해서 뭐 좀 할 것 같으면 그건 당신 명성도 있으니까 내가 돈 대줄게, 내가 세력 대줄게. 요새 우리나라 정치에 다음 이제 대권 하는데 누구냐? 누구 그 사람 힘은 없는데 우리가 저 조직력 좀 대줄게.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전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로봇입니다. 돼도. 그건 사실 자기 힘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가난풍이 1차적으로 구데타에 성공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력이 없이 말하면 사마량의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가난풍이 이쪽에 그 자기 그 이제 말하면 시어머니 양지를 갖다 무제하고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그림. 자, 보세요.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에 낙양이니까 여기 도읍이죠. 여기에 도읍이죠. 여기 도읍에서 이제 누굽니까? 가태후가 이 연하면 사마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엔 이 사람이 요거 옆에 있는 초왕 사마위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가만히 보니까 얘 좀 도와줬더니 뭐 형편없어. 그리고 또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잡았나 그랬는데 이게 뭐야? 사마류한테 갑니다. 그 다음에 제왕 사마경한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와서 밑에 쪽으로 사마예한테 옵니다. 그러다 이쪽에 성도 쪽에 저쪽 동쪽에 서쪽에 성도왕 사마영한테 갑니다. 이게 더 꼭대기로 사마옹, 그 다음에 동해왕. 이렇게 8명의 제후왕이 권력의 낙양의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걸 통해서 구테타를 계속적으로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팔왕의 난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한나라 시대에는 황제권에 도전하는 제후왕을 갖다가 제후왕이 힘을 빼야 된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그 황제권 강화하는데 제후왕 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빼니까 한 번 무너지면 그냥 확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권력을 잡아서 후한 말에 환관이 권력을 잡잖아요. 그 환관이 권력이니까 이게 황실의 뿌리가 말하면 흔들렸구나. 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마씨가 진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 가지를 튼튼하게 이렇게 해줬더니 이놈들이 또 서로 번갈아 일어난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아서 유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이러한 팔왕의 날이 일어날 때 말하면 방어력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줄어들죠. 이제 이건 8번에 저기하고 이거 참상. 사마시의 이게 이제 저기입니다. 이 빨간 이제 저기에서 요 까만 거로 칠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뭐 황제의 동생, 사촌, 그다음에 육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요건 이제 무대고. 자, 이건 또다시 이게 복잡하게 됐지만은 이 파란 선은 권력이 움직이는 길. 요것은 서로 연합전선을 킨 길. 요것은 상대방을 죽인 길. 요것은 황제가 어떻게 이어졌느냐. 이걸 갖다 이제 잘 그려놨는데 여러분 이게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복잡하다. 이제 그런데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이제 유연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흉노족인데 들어와서 중국 문화를 배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서진 때 오면 유연을 서진 정부에서 흉노인 유연에게 흉노 북부도인 흉노 책임져라 그런 얘기예요. 흉노 책임지는 너 흉노 잘 다스려서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런 벼슬이 흉노 북부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중국 역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역사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상당히 정치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웅켜잡지 않고 다 풀어주면서 인심 쓰고 그다음에 공부 꽤나 하는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유사를 불러내.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한 걸 보면 이 중국의 이쪽에 모시, 경시역, 사마시, 상서, 춘추, 좌전, 이제 손오병법, 그다음에 사기, 한서 읽고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이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나라 역사가 이때는 최고의 역사 아닙니까? 이 사람 한나라 역사를 읽어보니까 수하라든가 육가라든가 우리가 좀 나왔었지 지난번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문 쪽만 한다. 그리고 주발이라든가 관영이라는 건 무 쪽만 한다.
그러니까 문과 무 한쪽으로 치우쳐니까 그 네 사람 어느 사람도 크게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아까 얘기했던 중국에 이런 공부를 하고 동시에 무술 훈련도 스스로 해서 문무겸비, 문무쌍전에 말하면 자기 자신의 훈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역사에서 문 한쪽으로 치우든가 무 한쪽으로 치워져가지고는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 여기서 깨닫고 자기가 이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이제 아까 팔왕의 난이 나고 그러니까 이쪽에 중국 만리장성을 넘어서 좌국성이라고 하는 데로 이제 내려옵니다. 여기가 좌국성입니다. 요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요 좌국성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넘어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전조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다음 나중에 이쪽에 이제 후조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만리장성을 넘어오면은 유연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흉노고 와서 자기가 참모로 쓴 사람들은 한족이고 그러니까 호한 결합이랄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 이제 팔왕의 난이 나니까 이때에 유연이 추대해서 거기서 대선우가 이제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말하면 군사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 팔왕의 난으로 해가지고 힘없이 비질비질하는 진나라 황제를 갖다가 잡아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나 잡아가요. 두 사람이나 잡아가는데 누구냐 하면 여기 진회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제. 그래서 이제 낙양으로 저기 하죠. 낙양으로 그 이제 전도에 군대가 들어와요. 그럼 막을 게 없어요. 이제 팔왕의 난하고 저희들 싸우니까 그냥 화리머리라고는 동산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붙잡혀요. 그래가 붙잡혀가지고 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전조 입장에서는 이 낙양에 계속 머물 것이냐, 원래 있는 그 이제 수도인 평양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를 하다가 일단은 잡아가지고 갑니다. 황제를 잡아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제를 잡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가 돼 가니까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뭘 하느냐? 술 따라라 그러는. 뭐 사냥하는데 네가 가서 앞장서서 그 길 인도해. 물론 나이는 젊습니다. 어립니다. 황제라고 하더라도. 그래 그 모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다 거기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럼 진나라에서 문제가요. 자, 황제는 잡혀갔는데 저기 전도로 잡혀갔는데 아직은 죽지 않았어. 황제를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죽어요. 그러니까 그럼 세우자. 그래서 이제 민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민제. 이게 사마업이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게 뭐 하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진에는 2년간 황제가 없는 시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유연의 아들 유연이 이제 다시금 공격을 해서 이 그 사마 민제도 또 여기서 이제 잡혀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진나라는 어떻게 될 거야? 다시 황제를 세워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하다가 결국은 이때 사마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이제 황제가 나중에 이제 진나라를 다 재건한 사람인데 그 영관왕의 안동장군이 돼서 민제가 승상으로 임명을 해요. 그랬다가 승상으로 임명하면서 이러한 전란 속에서 이 사람이 건강으로 일단 관직을 가지고 이동을 하죠. 건강이 요새 이제 어디입니까? 남경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누굽니까? 이제 사마업이 들어가서 이제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 이제 사마신의 적이니까 사마예가 사마신의 적이니까 우리가 진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자. 그래서 왕 진나라를 다시 만듭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 동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진. 그러니까 사마신은 사마신인데 아까 파랑의 난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만리장성이 깨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오호의 시대가 이제 되나간다. 이거 아까 봤던 거고 이게 영가의 난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이제 진나라 서진의 황제 둘이 잡혀가는 그런 시기 300 예. 그래서 이게 유선. 그 아까 유선을 왜 그랬냐면 그 유엔이 아까 외할아버지 나라를 회복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촉한의 유비의 아들 유선이 이제 위나라에 그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선을 갖다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무슨 황제라고 해서 이제 뭐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명분 쌓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요? 이거 이제 안락공 유선을 갖다 효회 황제라고 이제 해주죠. 그래서 이게 내가 미안합니다. 이게 누구야? 잡혀간 사마치. 예. 이게 이제 사마업, 이제 두 번째 잡혀간 황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요 사마소, 그 다음에 사마염이 전나라 만들었죠. 그 계통에 요 사람이 잡혀가는 바람에 사마의, 사마중달이라는, 거기에 이제 요 계통이죠. 이게 사마소 계통이나 그 다섯 번째 아들 계통에 이쪽에서 사마예가 이제 동진을 했다. 그 따지고 보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고 이제 이것이 동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진, 이제 이게 사마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한 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얘기니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국을 북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호가 내려와서 중국의 북이가 통일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성을 갖다가 선비의 성을 갖다가 이렇게 중국식 성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근데 이건 여기에는 8개 성밖에 없지만은 자, 이게 선비의 성을 갖다 중국식 성으로 바꾼 이제 예입니다. 표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 표 1, 2를 합하면 110개. 그 완전히 선비족의 사람들이 이제 중국식 성으로 바꿔 나가는데 그럼 원래 중국에 있는 성과 합쳐지는 게 있지요. 당연히. 상관없어요. 그냥 뭐 중국에 원래 유씨가 있다고 해서 유씨로 바꿔. 그럼 유씨예요. 그래서 그 탁발시 쪽에서 이제 아까 본다면 아까 이제 북이죠. 북이에서 선비는 그래 원시로 바뀌었죠.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동위, 서위로 나눠집니다. 요것이. 그리고 동위는 북제로 해서 이게 고양시 나오고요. 서위는 우문시거든요. 우문가기에서 선비족입니다. 그런데 북제가 북주에게 멸망이 됩니다. 요건 이제 동위와 서위로 나눠지는데 서위 계통에 뭡니까? 이 북주가 북제를 갖다가 하는데 그래 요 동위 계통의 이 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인데 이 사람은 대체로 한족입니다. 중국식. 이 사람은 원시, 우문시는 이게 선비족입니다. 순수한 선비족. 근데 이 선비족에 의해서 동위가 한족인데 이것이 이제 멸망됩니다. 그래서 북주가 되죠. 북주가 되는데 북주에서 이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비족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문제라고 양견하는 사람이 이제 자치통감에는 수문제에 관해 성이 자치통감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육여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얘기 나오냐면 이 우문씨가 이제 자기들끼리 우문씨가 이제 황실에서 논의를 하는데 저 양견 다시 말해서 보육여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녀석이 참 위험하다. 우리 우문씨를 먹을 것 같다.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제 우문옹이라는 사람한테 우문헌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 우문헌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그 진짜 그래? 옆에 있던 내화라고 하는 사람 진짜 보육여견이라는 사람이 진짜 우리를 배반하고 우문씨를 배반하고 지가 황제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측근한테 물어보죠. 이 내화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 내화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충성스럽고 뭐 한 사람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 죽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을 양씨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양견, 이제 우리가 이제 수양제, 또 수문제, 수양제 할 때 당연히 중국 사람이다. 종족으로 와서. 그런데 선비족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등장한 이제 당 이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종족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이호라고 하는 사람이고 서위 때 태위를 하고 서위 때 팔주. 서위라고 하는 것은 선비족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연의 이제 북주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당국공이라고 하는 그런 자귀를 갖다가 이어받습니다. 그게 이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말하면 이제 선비족이냐 한족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 말로는 우리 이 시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그 이제 16국 때에 그 서량이라고 하는 저쪽 그 이제 말하면 서부 지역의 양지역 지금 이제 저쪽 그 실크로드로 가는 입구 쪽에 양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를 건립한 사람이 그 전한시대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광의 16세 손이었다. 이광이면 전한시대의 장군이니까 이건 한족이잖아요. 그래서 한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선비족 정권과 결합하고 선비족 속에서 자귀를 받고 했으니까 거기에 결혼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적어도 반 이상 3분의 2는 뭐 선비족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왜냐면 아까 여기 감숙성 출신이 감숙이라고 하는 게 저쪽에 서량 쪽에는 요새 지도에 보면 감숙이 이렇게 삐쭉 나온 거 있죠, 중국에. 거기 감숙성입니다. 거기는 이제 흉노족이라든가 이러한 북방민족이라든가 선비족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쪽에 민첩한 관계를 가졌으니까 설사 이연이 이광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상당히 북방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제 그 후에도 이제 당나라 끝나고 나서 이제 5대 16국이 5대 10국이 만들어지죠. 그 이제 5대라고 하는 건 당나라가 907년에 망하고 송나라가 960년에 근데 53년 사이에 5개의 커다란 왕조가 이제 교체됩니다. 그 한 왕조가 평균 잡아서 10년, 어떤 데는 한 4년하고 망하는 왕조도 있고. 그 이제 중앙에 있는 왕조의 5대인데, 그런데 두 번째 그 이제 나라를 세운 나라가 누구냐면 이극용의 아들이 하는데, 이극용은 나라를 못 세우고 그 아들 때 와서 이제 하는데, 안 돼. 이 사람이 누면 사타족입니다. 사타. 그러니까
중국이 당나라 말기에 이런 혼란 시기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야 서쪽에 있는 사타족 보고 너희들 싸움 잘하니까 좀 와라. 이렇게 해서 끌어들였고 그 끌어들인 그 이제 사타족의 이궁의 아들이 그 당나라를 갖다 없앤 것이 뭐냐면 주전충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주전충이만 저놈은 이제 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전충 중국 사람이죠. 이제 동부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나라 없앴다. 그런데 이거 이궁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은 당나라의 이 정통 왕조를 무너뜨리는 참 그 뭡니까? 이 뭐라 해야 배반자랄까요? 반란을 일으킨 놈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사타족이 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해서 그 주전충의 그 이제 양나라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자기가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뭐냐면 5대 19의 후한입니다. 사타족이 한이라는 국호를 만들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국호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거 당연히 중국 이제 사람이 이제 황제가 돼서 일으키는 것 같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말하면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할까요? 선전입니다. 내가 한 나라를 부흥시킨다고 했을 때에 한 나라에 대한 말하면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중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말하면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눈치를 쫙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자기가 속으로 안 그렇다라도 딱 뒤집어 쓰는 거야. 나는 한 나라 사람이다. 한 나라 사람 무슨 사타족인데요. 그래서 한 나라 부흥시킨다. 그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후당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타족이 나와서 이제 세우죠. 그래서 후당 그 이제 이게 후당이 그 주전충의 양나라를 갖다 없애는 이제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 다음에 거란족 이런 얘기가 좀 빨리 나갑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북방에 그 이제 이 5대 19개의 거란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요 나라가 큽니다. 그래서 이 5대 때에 이건 북송시대 그림입니다. 요때 북송전에 5대 때에도 이 요가 컸거든요. 그 요 나라가 그 중앙에 있는 그 5대의 그 나라를 갖다 이제 황제를 세워주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 나라. 자, 그래서 요 나라는 어디냐면 요수 상위에서 이제 감독을 해서 이때 당나라 때의 이 요 나라 요족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거란족에 대해서 성을 이씨를 줍니다. 이씨를 줬다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당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난 그 이씨 안 하겠다 이제 이씨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에 말하면 그 주변에 있던 북방족이 여기에 해라든가 시리라든가 그다음에 히랄스라든가 저독이라든가 이런 여러 정복을 해서 몽고 지역에 말하면 생산기지랄까 소금 많이 나는 데를 정하고 장악해가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하면 해가지고 결국 916년에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란국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요라고 하는 나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하고 북송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요. 여기서 이제 연운 16주의 사건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북송이 그냥 요 나라 이제 주고 돈 달라는 대로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중국의 만리장성 이남에 이제 이르니까 16개의 주를 갖다가 요 나라에 줍니다. 그럼 뭐 힘없으니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진을 없애고 한 나라가 금나라죠. 금나라. 이것은 뭐냐면 그 여진족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이제 거란족이고 여진족이고 이게 거란이 요 나라 세웠을 때 거기에서 그 밑에가 들어가 있던 부족이죠. 그 완안부라고 하는데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1115년에는
드디어 이제 1114년에 아구타라고 한 사람, 우리나라에도 이제 침략해 들어오고 그랬다고 이제 역사에 배울 때 이 양반이 완안부에 아구타가 등장해가지고 여기서 금나라를 이제 세웁니다. 사실은 이게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뭡니까? 우리 권가들 가운데 거기에 한보라고 하는 있습니다. 아구타의 이제 몇 대조입니까? 6대조. 6대조가 이제 우리 고려 초에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행자를 쓰거든요. 권행이라고.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인가 뭐 한 것이 이제 만주로 나는 신라에 항복하는 거 싫다 그리고 도망갔다. 이제 근데 그건 정확하게는 아직은 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후손이 금나라. 그래서 쇠를 좋아하는 거죠, 쇠. 그래서 이제 금씨가 되고 뭐 그래서 이 금씨는 또 이제 불교의 뭡니까 저기 부처. 그래서 금. 뭐 이거 관계돼 있어 금조. 자 이게 그래서 금나라, 송나라 이제 남송으로 내려오죠. 그다음에 원나라는 징기스칸의 쿠빌라이, 그죠? 중국 전체를 갖다 이제 지배하고 있죠, 몽고. 그리고 이제 요쪽이 이제 원나라의 이 오른쪽에 노란 색깔이, 이제 여기 한국이 원나라 종족의 한계 이제 이른바 사한국이라는 거 있죠. 킵착 한국, 이란 한국,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계 이른바 역사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징기스칸 꼽고, 징기스칸 꼽을 때 이 말한 몽고 제국을 이제 꼽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몽고 제국 얘기는 잠깐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시대에 몽고족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말을 타는 거, 속도전이죠. 속도전. 다른 나라에 감히 가질 수 없는 속도. 요새도 속도전이죠. 요새 각 국가 간의 뭐 경쟁이라는 건 속도전으로 가는 겁니다. 몽고가 그냥 이제 사람을 잘 죽여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말하면 문명을.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이제 쓴 다음에 아까 명나라인데 그다음에 이제 만주의 누르하치가 이제 나타나죠. 이제 이 만주는 흑룡강 이쪽에 우리나라 이제 북쪽 이제 흑룡강 이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종족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백두산이라는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주해서 하다가 여기에서 남쪽으로 해서 명나라를 갖다 이제 하고 이제 청제국을 갖다 건설하죠. 그래서 이 황타이지 때 말이에요. 홍타이지라고 되는 이때에 자기들의 종족 이름을 갖다 만주로 고칩니다. 그게 사실은 이 만주로 고치는데 그게 만주 다르고 여진 다르고 거란 다르고 몽고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부족으로는 갈라지죠. 갈라지는 건 틀림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선비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보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요. 이해가 없으니까 이건 선비족은 우리하고도 아주 선비족과 뭐 이제 우리나라의 관계도 뭐 좀 있는데 그거는 저기 하고 그 아주 밀접한 관계를 있는데 우리는 하나는 이제 조선시대 아까 조선시대에 오면서 요새 이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누굽니까 누구죠 금방 뭐죠 정도전 인기 있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아주 멋있는 분으로 한다. 이게 신라계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 이후에 뭐를 배척하는 북방민족 배척하는 거예요. 그 신라가 발해 배척하는 발해하고 원수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발해하고 신라하고 잘 지낸 것 같죠. 같은 민족이라고 정말이에요. 원수도 그렇게 원수 없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계속적으로
신라 중심에서 북방민족을 배타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 우리 이제 박지영 교수가 이제 한 저기 화려한 이성계 할 때 거기서 이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계가 저쪽에 여진족 계통의 세력을 가지고 이쪽에 왔는데, 이쪽에서 그 무력을 가진 그 이성계하고 이제 신라 계통의 정도전이 합치면서 조선 왕조가 건설됐는데, 속으로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세대 계속해서 말하면 그런 여진이라든가 북쪽에 대한 말하면 배타적 사고를 쭉 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가 진행됐다, 이런 얘기를. 그래 이제 재미있는 것은요, 그게 이제 그 청나라의 그 에센가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망하면서 그 이제 금나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연개서문 하나만 말씀드리죠. 이 기록에 보면 연개금이라고 기록한 부도 있습니다. 그 소문은 고구려 원래 발음입니다. 그것을 뜻으로 하면은 쇠가 됩니다. 소문이 쇠예요. 그건 우리들이 소말 이렇게 해서 그 부르는 대로 쓴 것이 소문이고, 그것을 뜻으로 번역해 하면 연개금이 됩니다. 두 개의 기록이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일본의 훈도금다인데, 자,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청나라가 이제 중국에 왔습니다. 청나라 와서 이제 지배하는데, 청나라 만주역이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주자학자인 왕선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가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 공부하던 사람이 그 의병을 일으킵니다. 의병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한테 지구석 산속으로 들어가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디 가서 숨어 사느냐면 바위 틈에 사는데, 그 바위가 마치 배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호가 선산입니다. 선산 선생. 먹을 게 없어서 생강을 길러서 산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호가 강제 선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사람이 자치통감을 갖다 읽고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써서 이것이 독통감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글쎄요. 이건 철저하게 화의준변입니다. 중국 사람과 오랑캐와 중국 사람이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 마치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하면 거기에서 노새가 나오나요? 노새는 생식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방민족이 결합하면 거기에서는 죽은 문화가 탄생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가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이것이 왕분제 주장입니다. 철저한 주작적 주장. 우리나라 여기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청나라 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심했냐면, 그러니까 주작적 사고에 의해서 여유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의준변에 의해서 말하는 이런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젊은 학자들, 증정이라든가 장희 같은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고 여유량 참 애국주의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잡혔어요. 그래서 왔더니 너 그러지 말고 이제 회유 정책을 썼겠죠. 청나라 어쩌네. 그 회유에서 자기가 뭐를 썼냐면 귀인록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인에 귀한다. 인이 누구냐 하면 청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바로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서 이 황제가 옹정 황제가 이 사람에게 유시를 내리고 또 그다음에 증정이 귀인록을 쓰고 이걸 갖다 합쳐서 무슨 책을 썼냐면 대의 강미록이라고 해요. 커다란 뜻에서 보면 이 미혹된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대의에 두자. 대의는 뭐냐? 하늘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두자. 그러니까 거기에 종족이라고 하는 건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황천무친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은 누구를 특별히 가까이 지내고 누구를 특히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을 하늘이 가까이 하느냐? 덕을 쌓고 인을 베푸는 사람이 하늘이 좋은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민족적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잖아요. 좋은 정치만 하면 중국 사람이 와서 정치를 하든 미국 사람이 와서 정치를 하든 또 소련 사람이 와서 정치를 하든 백성들 잘 먹이고 잘 살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올립니다. 그게 한족이 중국을 지배하는 것 말이 옳은 게 아니라 청나라 만주족이라고 하더라도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세계주의입니다. 그게 요 두 개가 계속해서 말하면 하나는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이것은 언제 다시 나타납니까? 이런 문제는 서양 세력이 중국에 다시 들어와서 아편 전쟁을 일으킬 때 똑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 세계주의와 민족주의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래서 만리장성의 문제가 완전히 깨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말하면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문화적 말하면 이제 뭐 형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중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족의 문화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체의 문화,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나라 음악을 얘기할 때 고려 음악이, 신라 음악이 저쪽 서쪽에 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음악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신라가 어거저다 천만에 맞아요. 당나라라고 하는 저수지로 각 곳에 음악이 들어왔고 거기서 집합돼 가지고 그것이 다시 각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게 지금 아시아 문화라고. 근데 우리가 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뭐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오늘 뭐 너무 긴 얘기를 갖다 줄여서 얘기하느라고 이제 저 했는데 우리가 아시아 문화, 그러니까 저는 중국 문화라고 한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시아 문화.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월남, 우리, 일본, 어떤 면에서는 일본까지도 아시아 문화. 그래서 요새 뭐 민주주의 사회가 됐다고 하면서도 이 아시아 문화적인 왕조 체제라든가 황제 사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민주주의가 된 현재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을 우리는 늘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